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부분은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과 주요 고려 요인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공급망은 사실은 기업 차원의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1년에 여러 가지 글로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경험하면서 각 국가들이 이게 기업 차원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경제 안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공급망의 안정화와 회복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부분은 그러면 공급망 안정화는 왜 중요해졌는지, 그러면 이러한 중요성에 대응해서 한국과 주요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력을 할 시 고려 요인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0년대에 이제 들어서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 세계적인 자유화 추세입니다. 관세가 인하되었고요. 물류비가 이제 감소되었고요. 그러면서 국가 간의 무역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한 가지는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비교 우위에 기반을 둔 생산 효율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산 공정을 분할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국가 간의 생산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구축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예를 들면 2011년도에 태국에서 발생한 대홍수라든가 혹은 동일본 대지진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든가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과 지역 분쟁, 그걸 통해서 국가들이 어떤 인식을 하게 됐냐면 공급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생산 네트워크가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에 대해서 취약성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정책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여기서 파악해야 될 거는, 그러면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급망 교란 요인에 의해서 불안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코로나19 팬데믹과 자연재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의 앞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림을 U자형으로 그린 게 있는데, 행축으로 보면 이제 프로덕션 체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공급망 교란 요인에 의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영향을 받을 때는 생산 단계별로 연계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계성만 해결해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망 재편 요인은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가 혹은 한 국가 내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산업적인 정책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앞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두 번째, 자국 생산 역량 강화 정책을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가 2020년도에 니켈의 원강 형태, 그러니까 강석 형태의 수출을 금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2023년에 들어서는 알루미늄의 원재료죠. 보크사이트의 또 원강 형태 수출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원강 형태로 수출할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수출을 금지시킨 다음에 그 원강을 정제련,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정제련 형태로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존의 생산 공정 라인에 체계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존에 수입 안 하던 곳에서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크리스 밀러, 치보 저자죠. 이분이 책 내용에 반도체를 대상으로 이런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이걸 알기 쉽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과 연계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지각 변동, 산업 구조 개편은
공급망 교란 요인보다는 재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은 지금 이제 그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공급 압력 지수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우선 빨간색 0이 있지 않습니까? 0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공급망의 압력이 이제 좀 심화되는, 그러니까 압력이 심화되는 걸 나타내고요. 0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완화되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0보다 위에 있는 그를 보면 2011년, 그리고 2018년, 그리고 2020년 이후가 되는데요. 2011년은 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시점이고요. 2018년은 잘 아시는 것 같이 미중 간에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전쟁이 발생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2011년은 아까 공급망 교란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2018년도는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분은 이러한 부분이 도대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인데요. 왜냐하면 어떤 샥이 왔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지가 기업 측면에서 상당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공급망 재편과 관련되는 신뢰할 만한 결과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공급망 교란 요인과 관련해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그 그림 2가 이제 그 미국 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동일본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 수입 및 수출에 미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축에 보면 0이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했던 그 시점을 나타내고요. 거기서 2는 발생했던 시점에 2개월이 흘러간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재 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대지진이 발생한 3개월이 지난 후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한 300만 달러보다 높은 금액의 피해를 받고요. 그런데 그게 7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대지진이 발생했던 이전 시점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생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진이 발생한 2개월 시점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00만 달러 정도의 평균 금액입니다. 평균 금액으로 한 200만 달러의 이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굵은 선 말고 연한 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래하고 위에가 있는데, 그게 이제 95% 신뢰 수준인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0시점, 그러니까 그 대지진이 발생하기 시점에는 95% 그 신뢰 수준이 상당히 조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0시점 이후에 보면 그게 95% 신뢰 수준이 그 중간선을 기준으로 되게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업별로 부정적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부정적 영향이 작게 났고, 어떤 기업은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기업이 대응하느냐, 평상시에 준비했느냐, 그 영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정적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급망의 재편 요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국가들이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을 위해서 지금 산업 구조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저탄소 미래의 전환을 위해서는 핵심 강물의 수요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 표 1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미래 유망 산업이 있는데, 대부분 다 핵심 강물이 반드시 투입되어야만이 생산될 수 있는 걸 지금 표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EU의 2024 이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 강물이 앞으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이 말즉슨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나타내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강물과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수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그러니까 공급이 이제 부족한 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이제 원자재와 핵심 원자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연도별 시기를 추이를 봤는데 우상향하는 걸로 봐서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 나타내고요. 그리고 신규 그 수출 제한 조치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인데요. 2009년 대비해서 9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인도네시아라든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상당히 높은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중국과 일본이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 규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접국인 경제적 상호 오전도가 상당히 큰 국가들이 수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한국은 공급망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됐고 이 공급망의 안전적 관리가 국가 차원의 경제 안보 이슈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사는 한국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망 사설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단순화를 시켰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과 흑연, 코발트 대상으로만 해서 이게 플로우 차트, 이게 이제 그 채굴된 다음에 이게 그 정제되는 단계를 거치고 그걸 이제 국가별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이제 플로우 차트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우선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통 공급망을 구분할 때 상류, 중류, 하류로 구분하는데 중류 단계는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정제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가공하는 단계인데요. 그거는 대부분 우리 중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크고 중국은 이 중류에 해당되는 부품을 그러니까 그 가공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칠레라든가 호주 그리고 DR 콩고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좀 나타내고자 했던 부분은 이렇게 그 배터리에 수많은 부품과 그 원자재가 들어가는데 리튬과 흑연과 코발트만 대상으로 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구조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즉슨 뭐냐면 공급망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게 의미가 되고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말은 기업이 대응하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즉슨 다르게 얘기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해야 될 가능성이 또 커졌다라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라든가 이러한 공급망 구조, 우리가 한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유망 산업에 대해서 공급망 구조를 봤을 때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맞는 게 그 공급망 3법 체계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소부장 특별법입니다. 소부장 특별법은 이제 크게 이제 아주 간단히 나타내면 이제 그 주목되는 특징이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했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담고 있는데 공급망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산업공급망 3050 전략입니다. 이 3050 전략을 보면 185개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품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185개는 HS 우리가 상품 분류 코드죠. 그 관세 분류 코드인데 HS 10단위로 분류한 코드가 바로 185개라는 품목입니다. 이 품목을 보면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등에 이제 투입되는 핵심 광물과 가공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서 다변화, 그리고 자원 확보, 자립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 185개를 다 추진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우선은 8대 산업 공급망 승도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고요. 그 밑에 이제 그 언급제부터 시작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예, 정부의 지금 목표는 2030년까지 특정국의 오전도를 70%에서 50%로 낮출 계획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자원안보특별법인데요. 자원안보특별법도 소부장 특별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핵심 이제 품목이 다른데요. 자원안보특별법에서는 핵심 자원을 그러니까 그 소부장 특별법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 제가 좀 전에 공급망은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눠졌다고 했는데 상류 그러니까
강물과 관련된 부분이 자원안보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반면에 소부장특별법에는 그 중류에 해당되는 품목이 분류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 기본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공급망 안정화는 경제 안보이다 라고 제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놨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안보 품목의 지정입니다. 이 경제 안보 품목은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소부장 특별법하고 자원안보법과 다르게 상류, 중류, 하류에 있는 그걸 이제 포괄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요. 공급망 안정화위원회에서는 25분이 이제 그 위원회로 참여를 할 예정이고,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한 18분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부 부처의 장들이 다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다 참여하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나머지 7석은 협회와 민간 부문에서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법과 똑같게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4,000여 개 이제 그 대상 품목을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200대의 핵심 품목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소부장 특별법하고 자원안보법하고 좀 이제 차별적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공급망 안정화 기금입니다. 사실 앞에 법은 그런 이제 기금과 관련된 부분이 없거든요.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이제 그 금액과 관련돼서 지원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에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수출입은행에다가 조성한다는 게 있고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선도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도 사업자는 크게 이제 3가지 기준으로 이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 안보 품목과의 관련성이 높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안정화 계획의 적절성을 이제 평가할 예정입니다. 안정화 계획은 뭐냐면 수입 다변화에 대한 계획, 그리고 국내외 생산 기반에 대한 확충 계획,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축 계획, 네 번째는 R&D 이제 계획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선정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민간 기업의 재무 여건을 고려해서 선도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고, 선도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5년 정도는 그 효력이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망 3법이 이렇게 되는데, 운영 체계는 이제 소관부처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제 소관부처는 소부장 특별법과 자원안보법이 있고요. 공급망 기본법은 이제 그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의 심의를 조정하는 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특별법과 공급망 기본법은 그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자원안보법은 산업통상부 자원 장관께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공급망이라는 거는 어느 한 부분에 집중돼서는 안 되고 상류, 중류, 하류를 연관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 간에 상당히 긴밀한 연계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데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거버넌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EU, 일본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보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발표 자료를 보니까 뒷부분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상당히 세부적으로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만 제가 좀 그러니까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과 EU는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해서 약간의 규제를 설정하는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은 규제에 대응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럼 그게 왜 이래 나타나느냐? 혹은 대응을 설정하는 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 각 앞에 여러 가지가 뭐 칩스부터 시작해서 뭐 IPF 여러 가지가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각국이 미국이라든가 EU 영내에 소재한 기업들이 각 공급망 내에서 위치하고 있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위치 내에서의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상류, 중류, 하류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거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 말을 듣고 뒤에 부분에 이제 발표하시는 그 부분을 들으면 좀 더 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이해가 바로 시끌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면 주요 고려 요인은 뭘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급망은 제가 앞에서 이제 그 설명드렸지만 결국엔 한 나라 내에서 모든 걸 다 하기는 힘듭니다.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고요. 한 국가가 뭐 리쇼링 한다고 그러니까 국내로 뭐 이제 그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다변화를 해서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비축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급망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걸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제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그 협력 대상국이 어떤 고려 요인을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히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핵심 강물, 상류, 중류, 하류, 생산 단계별로 정책 기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갖 형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제이런 형태를 안 하면 이제 그걸 이제 니켈을 이제 수입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다가 정제이런가 담당하는 회사를 투자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다른 쪽에서 니켈을 수입하든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정책 기조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기업보다 늦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그 대선이 일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현 국가장관이죠. 프라보우 이제 수비안도 이제 그 장관께서 당선이 됐는데 그분이 약간 성향이 자원민족주의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공약 중에도 이제 세계를 니켈 강국으로 부상을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봤을 때 현재의 그 지금 그런 그 수출 규제 조치가 향후에 더욱 강화되면 강화됐지 완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볼리비아, 칠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핵심 강물의 풍부 그런 국가들이 지금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류 및 하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겠다. 한마디로 재편을 한번 시켜보겠다라는 그 정책적 함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핵심 강물국을 포함해서 자원동맹의 강화 기조를 파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들어오면서 WTO의 역할이 상당히 위상이 약화되면서 예전에는 우리 국가 간의 그 무역이라든가 그런 협상을 하면 무역 원활화 같은 그런 협상을 하면 다방면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각국이 관심 있는 예를 들어서 공급망이면 공급망, 기후 탈탄소면 탈탄소 그런 세부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협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호의적인 무역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즉슨 뭐냐면 이제 특별한 이제 주제별로 해서 동맹을 이제 그 호의적인 프렌드 소어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런 연합체를 만들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연합체를 중심으로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무역 여건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파악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성 실사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몇 주, 한 2주 전인가요? 산업부 회의를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들었고, 이외에 간세사 분들하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오셨는데,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현했던 게 바로 지속 가능성 실사에 대한 대응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늦다,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EU 이사회 같은 경우는 2024년 3월에 EU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급망 내에 아까 제가 이제 그림 배터리의 공급망이래 한번 그림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 공급망 라인에 있는 기업들은 다 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기업이 원래는 부담해야 되지 않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그 정부의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FTA를 할흥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뭘 했냐면 FTA 패스라든가 FTA 코리아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해서 한번 기업들에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FTA 패스라든가 FTA 코리아에 가입했던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원산지 증명을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투명하고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제가 지금 어떤 걸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냐면 FTA 패스라든가 FTA 코리아 같은 경우에 이미 원산지와 관련된 부분을 입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속 가능성 실사 부분만 플러스해서 만들면 상당히 투명해질 것이다. 그걸 공공재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 실사 대응은 지금 다국가 차원이 아니고 양국 간 차원의 지금 논의가 이루어져서 그게 양국 간의 합의를 봐야 그게 인정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그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히려 이 부분을 상당히 투명성 있게 선도할 수 있는 상당히 우리는 기반을 갖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노동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가미되면 상당히 투명성 있게 우리 기업들이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이제 회의에서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빨리 이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시간이 이제 약간 오버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급망 교란 요인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살펴보니까 자연재해가 점점 더 발생하는 건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한 가지 이제 에비던스를 보여드렸지만 그거는 어쨌든 회복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부분은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정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주장도 되게 조심히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그 재편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 에비던스를 통해서 이제 한번 실증적 결과를 한번 보여드린 바와 같이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영향도 어떤 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떤 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거의 이제 안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어떤 샥이 오기 전에 충분한 역량을 갖춰야 된다. 기업 자체적으로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은 좀 전에 우리 기업 오늘 패널 토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뒷부분에 넘겨서 죄송한데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업계에 계시는 분들께서 가장 실질적인 여러 이제 해안을 우리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면서 저의 그런 미흡한 이 발표는 이들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